안녕하세요. 저는 낯선 목소리로 말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의 김신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제 목소리는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죠. 제 말이 낯설게 들릴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능성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먼저 제 목소리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장애로 인해 호흡 조절이 어렵고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 말을 길게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발표를 하거나 오늘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기기를 사용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면 목소리를 떠올리지만 사실 소통이 꼭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농인에게는 손으로 말하는 언어, 수어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눈빛이나 표정, 제스처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죠. 그리고 저처럼 기기를 통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기는 제가 세상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입이자 제 안에 있는 말을 꺼내주는 저만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보조기기를 통해 말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장애는 생후 3개월 무렵 신생아 황달로 인해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 2년간 검사를 받았고 결국 뇌선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렇게 제 삶은 처음부터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저는 언제나 또렷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달리 몸이 비자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때로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얼굴 근육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항상 웃는 얼굴처럼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화났을 때 굳이 포커페이스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장점이다. 그리고는 이 정도면 이모도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나름 즐겁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몸의 제약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던 건 사람들의 시선과 그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장애인의 모습입니다. 장애는 흔히 시각적으로만 인식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신체적 제약이 있어도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언론과 대중문화는 왜곡된 장애인상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사회는 그것을 당연한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유튜브나 OTT, 그리고 뉴스, 다큐멘터리 등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대개 감정 표현이 분명하고 비장애인과 소통이 쉬운 이들로 한정됩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가벼운 휠체어를 타는 사람처럼 거부감 없이 소통이 용이한 이른바 쉬운 장애인만이 가시화되는 것이죠. 미디어는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비할 수 있는 장애만을 대표적인 장애인상으로 고정시킵니다. 더 나아가 미디어는 장애인을 극복의 주체 혹은 다재다능한 영웅으로 묘사함으로써 장애를 감동과 성공의 서사적 의미로만 파악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죠. 그 결과 사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좁혀 다수 장애인의 일상과 현실을 사회적 상상력 밖으로 밀어냅니다. 특히 저처럼 말이 어눌하거나 얼굴 근육의 경직으로 표정이 일그러지고 의사 표현에 시간이 걸리는 언어장애와
복합적인 신체장애를 지닌 뇌병변장애인은 미디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간혹 등장하더라도 외형적인 모습만 부각돼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비련의 주인공이나 비극적인 동정의 존재로 소비되곤 하죠. 이와 같은 인식은 일상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탈 때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혀 차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따발총처럼 쏟아지면서 저를 마치 포토라인에 세운 연예인을 만들어서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이런 이미지의 반복은 결국 중증장애인을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즉, 우리 사회는 그런 이들을 점점 더 시야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뇌병변장애인은 높은 사고력과 감수성, 그리고 창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담긴 생각은 깊고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말이 어눌하다거나 표정이 일그러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버립니다. 표현 방식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그런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언뜻 보시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현재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평소 타인을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말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관점이 담겨 있는지, 어떤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지를 진심으로 들으려는 우리 사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결여된 사회에서는 표현 방식의 차이가 곧 능력 부족으로 오해되기 쉽고 이는 구조적인 배제로 이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인은 말이 느리거나 표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직이나 교육, 연구,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곤 합니다. 이는 소통에 시간이 걸리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낯설어하지 않을까? 와 같은 선입견이 제도화된 결과입니다. 조직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장애인의 가능성을 애초에 닫아버리는 구조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제약보다 표현의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더 깊은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장애 그 자체보다는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제도와 문화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정유선 교수님은 중증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느린 말과 불명확한 발음에도 교육자로서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타국보다 비교적 일찍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주목해왔죠. 특히 해당 대학은 정 교수님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강의 환경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조력자와의 협업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조력자는 그녀가 수업 중 보안 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수업 준비 및 행정적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 교수는 자신의 전문성과 학문적 역량 발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속도보다는 접근 가능성에 초점을 둔 평가와 지원을 강화한 이 사례는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제도와 문화가 장애인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정유선 교수님에 져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를 읽고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제게 가능성을 향한 첫 문을 열어준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교수로 임용된 사례는 있지만 언어장애나 복합적인 신체장애를 지닌 인물이 교수로 채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인재가 자라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애초에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이 느리면 수업이 어렵지 않을까?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식의 우려는 실질적인 능력과는 무관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결국 드러나는 본질은 장애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와 사회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배제와 편견을 오직 제도와 사회구조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유선 교수님의 사례는 제도와 법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과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행동하는 자세의 필요성도 시사하죠. 실제로 일부 장애인은 제도가 제공하는 일정한 안정감에 안주하며 도전과 성장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존의 편견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저 역시 그런 현실 앞에서 나는 안 될 것이다라는 약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제도와 구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의 태도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죠. 구조적 억압을 인식하고도 변화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천은 사회의 몫인 동시에 당사자에게도 분명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그 다름이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다름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 시작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 최초의 언어장애가 있는 교수가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꿈이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언어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비표준적으로 여겨지는 현재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는 그 꿈이 예외적 사례로만 머물 가능성이 크니까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의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뇌병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과 별도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법 제정을 통해 AAC 기기와 소프트웨어 지원, 의사소통 중재 서비스, 전문 조력 인력 배치 등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해야 하죠. 특히 대학과 공공기관에 의사소통 조력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막, 텍스트 전환, 실시간 피드백 등 디지털 기반 보조체계도 함께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겠죠. 두 번째, 타인의 표현 방식이나 전달 속도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의사소통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면접, 수업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AAC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죠. 마지막으로 장애 당사자가 변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자기 표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계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시민사회, 대학 등과 연계한 장애인 사회리더, 육성 아카데미, 당사자 정책 참여 학교와 같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죠. 이건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나누고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변화는 당사자의 목소리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리더십은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 안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개인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 특정한 능력만을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그 외의 가능성은 비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밀어내고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명확한 기준에만 의존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능력이나 다양한 표현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인간의 다양성을 외면하게 되고 동시에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도 좁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제도는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제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제도 바깥에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의 무대에 직접 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겠죠. 주체성은 제도의 도움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을 함께 바꾸려는 능동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주체성은 어느 하나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 동등한 축이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더 넓고 다양한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목소리로 계속 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혹시 귀에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성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 참 소중하고 뜻깊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